근데 더 소름 돋는 거는 윤석열이 웃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제가 그게 굉장히 소름 끼쳤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웃는 것 같긴 했는데 거기서 반성하는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웃어버리니까 진지함이 사라져버려. 게다가 기자님의 질문이 왜 검찰 수사에 불응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렇지. 웃으면서 뒤돌아봤어. 그게 약간 저는 센 척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봐요. 저도 그렇게 대장이 네, 옛날에 그 헌재 탄핵 심판 때도 네.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불리한 얘기를 하니까 막 웃어 막 파한대소 하면서 사실 쫀 거고 사실 전곡을 찔린 건데 웃으면서 센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네. 가증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질문 내용이 뭐였냐면은 검찰 수사를 언제 받을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 사전 투표가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 탄핵 때문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국민들한테 할 말 없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 아까 말했던 수사에 왜 불응하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결국은 늘 우리가 기자들이 국민들이 그에게 듣고 싶은 답은 늘 못 듣고 지가 하고 싶을 만만 합니다. 늘 하고 싶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들을 뭐 계몽시킨 분도 있으시잖아요. 뭐 계몽 계리도 계시고 하는데 계몽이 안 된 이런 그 미개한 국민들이 이거 나의 깊은 뜻을 못 받아들인 거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기자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기자 잘못이에요? 예. 옆에 있는 여자한테 물어봤어야지. 아. 그걸 왜 그러니까 V1 옆에 V0한테 네. 좀 물어보셨어요. 거기에다 그거는, 물어봤어야 답이 네.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렁이님이 기자님들 현장에서 이렇게 물었어야지 님 쫄 이렇게 물었어야지라고 허렁이님이 그리고 아까 신명이라는 영화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누가 보더라도 김건희 씨를 염두에 둔 영화 같은데 그 김건희 씨의 저는 오늘 드레스 코드도 약간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했던 게 아까 백은 아까 우리가 해설을 해드렸고 흰색 정장 맞아. 재킷에 검정색 바지 그리고 흰색 운동화를 신었거든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나는 순백같이 깨끗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 혹시? 그러면 까만 바지는 입지 마. 저는 약간 종교인 보는 오,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JMS나 신천지처럼 예배 영상 보면 약간 그 백색교 교주처럼 네. 백색교 예, 교주. 백색이니까 하얀색 정장 입어 백색교로라는 거 세우시려고 하나 약간 원래 교주시잖아요. 제가 이태원 참사 이런 제일 놀랐던 게 우리나라 불교나 기독교나 원래 정상적인 종교들이 있는데 거기는 다 구석으로 치워놓고 검은색 모자에 무슨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절대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막 이렇게 뭐 주문을 외우고 있어. 경찰한테 예. 물어봤어요. 했더니 일본 쪽이죠. 무슨 일본의 무슨 종교 거기 뭐 주술사 하여튼 그런 사람이 와서 이태원 참사 그 메인 골목에서 무슨 뭘 네. 주술을 외우고 있는 거죠. 경찰한테 물어봤죠. 이거 뭐냐고 했더니 이거 그 윗선에서 이분한테는 허락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영혼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영적인 그 기운을 받아서 선거를 임하시려는 게 아닌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아니 오늘도 이제 보면은 경호원을 대동했고 초등학교 정문을 나가가지고 차가 내려오고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본인이 내란 우두머리에서 큰 중죄를 짓고 곧 이제 깜빵에 다시 갈 수 있다는 인식을 그가 하고 있을까. 이런 귀중한 대접을 받는 분이라면은 이런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 자체가 굉장히 괴리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도 자기의 영향력이 큰 줄 알고 대중을 상대로 지지자들이 더 있는 줄 알고 김문수를 뽑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 그렇죠. 본인은 여전히 그런 환상 혹은 망상에 빠진 게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물론 자의식 과잉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은요 본인에 대한 SOS일 수도 있어요. 자기 재판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은 오직 이 보수 세력이 집권을 해가지고 자기를 사면해주거나 복권해주는 것 외에는 내가 이 재판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에 네. 어떻게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변호사 두 분께서 너무 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술 많이 먹어가지고 대뇌 전두엽에 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술에 쩔어서. 예. 그런 사람들은 그 타인에게 공감하는 사고력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맞아요. 언젠가 공감 이야기했지만 능력이 없어. 그 대뇌 전두엽에는 그 과립 전전두 피질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이 내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게끔 하는 뇌의 부분이 있어요. 네. 술 먹으면 거기부터 파괴돼요. 그렇구나. 남의 입장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그냥. 중심적인 사고만 남게 되는구나 결론적으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아주 그냥 보통 이제 요즘 메타인지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메타인지가 박살 난 거예요, 그냥. 야, 그런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국면 자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유리한 형세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이 좋은 분위기가 사실 한번 꺾일 뻔했던 것이 지난달 1일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굉장히 위기의식이 있었는데 그때 솔직히 법조인이시니까 그리고 대변인으로 계시니까 그 결과지를 받아들였을 때 캠프의 상황 어땠습니까? 말 그대로 케이오스 그 자체였죠. 근데 네. 뭐 시련은 사실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이제 뭐 대선 전에 북풍으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듯이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그대로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러니까 무조건 에브리바디 벗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이제 말초신경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좀 충격적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상권 분립이고 사법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정말 이성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약간 불안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 나오기 전에 2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2심에 무죄 나오기 전에 저희 안에서 어떤 소문이 돌았었냐면 네. 그 조희연 대법원장이 지금 이거 준비하라고 조희대. 조희연은 전 헷갈렸습니다. 교육감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조희연 했더니 네. 네,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조희대 그 대법원장이 준비하라고 대법원 바로 준비하라고 했다고 해. 그러니까 2심 나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런 이미, 소문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뭔가 준비를 시키는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 저희가 제보를 받았었거든요. 아, 그때 그래요? 약간 등골이 약간 싸늘하게 그렇지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니까 상권 분립이니까 설마 그냥 법대로만 잘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빨리 선고할 일이 없겠지 그러니까 생각했겠죠. 너무 첫 번째는 전원합의체로 네. 그 사안이 가는 것도 기이했고 너무나 그 6만 장의 사건을 다 보지도 않고서 했다는 거. 그러니까 6만 장 사건 로그인 기록 내놓으라고 했더니 결국에 못 내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야? 뭐 안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내심으로 결론 다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료 조사, 자료 검증도 안 하고서 그런 결론을 네. 내렸다는 자체가 이거는 진짜 사법 쿠데타죠. 엄청 충격이었죠, 그냥. 근데 결론적으로는 서울고법에서 이제 사건 그 기일을 연기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선 판도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됐는데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맞은 대선일입니다. 오늘이 6월 3일 대선 당일이고 결국은 변수라고 한다면 언론이 공이 지적하는 것은 그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부동층의 향배 우리가 충분히 아까 얘기했던 것 같고 하나 더 이제 추가해서 얘기하는 게 이준석과 득표율과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어주고 이제 끌어주는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 얼마나 득표를 하게 될까 이런 관심이 있는데 우리 정필승 변호사님은 냉정하게 어느 정도 득표 예상하십니까? 일단 상관관계를 이야기한다면 상관없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6% 못 넘을 거라고 봐요. 6% 못 넘는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준석이 좋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도 싫고 김문수도 싫다. 그리고 실제로 이준석도 그렇게 선거운동해요. 자기는 본인 입으로는 이재명 욕만 하는 김문수를 뽑을 겁니까? 하면서 이재명 김문수 욕해. 그러고 자기 선거운동을 해. 그리고 한 가지 되게 주목할 만한 수치가 있는데 이준석이 본인 영화를 찍었잖아요. 근데 관람자가 4,000명이 안 돼요. 5,000명이 안 돼요. 아 진짜요? 예, 5,000명이 안 돼요. 이게 원래 쉽게 이야기해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무언가를 희생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싶다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준석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준석 안 될 것 같아. 거기에다가 이미 이준석도 명분을 날려버렸어요. 본인 입으로 명분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김문수 싫고 이재명 싫어서 이준석을 찍겠다 하고 나온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정말로 이준석이 좋아서 찍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네. 10% 나오는 거는 전화 걸려왔으니까 누구 하나 찍어야 되니까 정작 거기에서 이준석 눌렀던 사람도 투표장 나와서는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사람을 뽑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저는 10% 못 넘길 거다. 무조건 10% 무조건 못 넘기고. 아니 사실은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그 TV 토론 하는 와중에 보면은 본인 이제 3등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1등 후보를 겨냥한 공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준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실적인 카드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작 후보가 토론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써먹었다고 하던데 그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선 TV 토론을 할 때는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성향을 분석을 하고 거기 예상 질문과 답안을 다 만들어. 근데 후보께서는 원래 첫 번째 후보 자체의 이미지가 좀 이제 강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본인이 그거보다 나는 분열보다 통합을 외치는 대통령 후보인데 거기에 TV 토론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과연 옳은 걸까라는 생각에 거기서 이준석 후보가 어떤 공격을 할지도 이미 알고 있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여유 있는 유능한 후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참을인 세계를 새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성주는 성을 지키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굳이 쫓아나갈 필요가 나와가지고 없어요. 싸울 필요가 굳이 없다.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재명 예. 후보의 좀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지금 리드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무리해서 왜냐하면 솔직히 이준석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건 너무 뻔하거든요. 본인이 절대 1등이 될 수 없고 당선될 수 없는 걸 알지만 그렇죠. 공격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10%를 하면은 선거 비용 반절 보전받고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 지지층을 어떻게든지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의힘에 자신의 나 이렇게 10% 넘었네? 나 이렇게 영향력 있어. 나중에 그럼 자기 대선 후보로서 나 어때라고 음. 국민의힘과 뭔가 통합이라든가 협상을 할 수 있는 카드로서 만들기 네네. 위해서 이재명만 죽도록 팬 거잖아요. 근데 결국엔 그 전략은 3차 TV 드론에서 그냥 날아갔다 저 하늘의 별이 되셨다 봐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준석의 한계가 너무 보이는 게 진짜 그런 의도로 이번 대선에 임했다면은 그리고 심지어 제가 취재한 바로는 선거 비용 보전 한 푼도 못 받아도 된다. 개혁신당 그냥 망하게 하고 어차피 네. 국힘으로 난 들어갈 거니까 뭐 10% 안 나오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의지가 강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득표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전략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비토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할 때 어디 FM 코리아에서 댓글로 싸우듯이 댓글로 이렇게 조롱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뭐 이런 정책은 실현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논쟁의 쟁점을 그쪽으로 끌고 갔어야 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성인지 감수성을 들이밀고 그러다가 지가 자폭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악플로 수준의 펜코 여론에 그 편승해가지고 하다가 완전히 나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지금 이대로라면 이번 선거는 둘째치고 앞으로의 정치적 생명도 미래가 끝났고 국민의힘의 이제 친윤 세력 중에 일부는 자 우리가 이번에 선거를 대표하면은 김문수는 이제 후보 책임론을 들먹여가지고 당신이 우겨가지고 말이야 한독수하고 단일화 안 해가지고 이 패배를 한 거 아니야 한독수가 했으면 10개까지 지지 않았을 거야 이래가지고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을 다시 재편하고 뭐 당명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아이콘을 새로 세운다면은 야 옛날에 우리 아픈 안 좋은 추억이 있지만 다시 한번 화해해가지고 이준석을 옹립해가지고 젊은 보수 새로운 보수 이렇게 한번 괜찮지 않을까? 네. 요런 딜을 시도했을 거라고 봐요 친윤이. 근데 이준석 같은 사람이 그래도 뭐 자기도 아마 응할 생각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이번에 저렇게 자폭을 해버리니까 친윤도 야씨 이제 앞으로 우리 누굴 세워야 되냐 도대체 아이콘으로. 야, 그리고 고민이 많을 거예요. 우리 그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조대원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가깝잖아요. 네네네네. 가까이서 가입신당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준석 그 후보에 대해서 느낀 감정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합니까? 조대원 최고는 거의 뭐 하여튼 철천지 원수를 넘어서서 네. 진짜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되는 인간으로 이제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저한테도 이제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가 이제 쫓겨났을 때 그 사건을 이제 저하고 상의하시면서 이제 사건 사실 저한테 맡기려고 하셨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변호사로서 그냥 정치적인 영역을 떠나서 이게 소송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다. 당원들의 압도적인 투표로 허은하 나가, 조대원 나가 이거를 그냥 다 엎어버리고 이건 절차가 잘못됐어요. 이거 엎어주세요. 이건 정말 쉽지 않다라는 조언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근데 그건 법적인 다툼인 거고요. 그건 둘째치고 이준석이 지나온 자리에는 풀뿌리 하나 안 남더라. 다 떠나가고 이거 뭐 싹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 다 나갔어. 김용남, 허은하고 다 나가고 양양자 나가시고 이게 뭐 남아있는 사람도 뭐 조홍천 이런 사람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고 지금 천하람 혼자 앉아있는데 천하람 제 친구 너무 안쓰러워요. 아니 이 자식은 아니 답답하다 아니 하람아. 왜 이거 옹호하는 거예요? 이준석 옹호했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하람이가 그 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 함부로 못 나가는 건 아니 사실이죠. 그래도 그렇지 뭐할 케이크 안 할 케이크 천하람도 지금 곧 헤어집니다. 또 내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천하람 의원이 그러고 있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가요. 어찌 됐건 간에 자기 데리고 가가지고 동지니까 정치적으로 그리고 자기 어찌 됐건 간에 국회의원 시켜준 사람이잖아요. 어찌 그렇죠. 됐건 간에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그냥 같이 인간으로서 저 정도는 할 수도 있겠다 하고 이해는 가는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적가각 사태 이후로 지금 본인의 이제 성비위 문제까지 터져 나오고 막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으면서 그냥 이제는 더 이상은 정치적으로 효용성이 없지 않을까. 효용의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효용성이 없다. 너무 바닥을 너무 일찍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이 이번 대선에 안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무르익지가 않았어요. 전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럼 차라리 여기 있는 선배님들께 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맞아. 많이 부족합니다 했으면 겸손한 유능한 차기 대통령 이미지라도 그렇지. 심어줄 수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1위 후보를 눌러서 본인이 체급 키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의 캐치프레이즈 하나가 압도적 새로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 해로움이다. 네. 이건 진짜 사회에 있어서도 엄청난 진짜 뭐 갈라치기, 증오, 분노 이런 걸 일으키고 뭐 정말 이공계 출신의 과학적이라고 말하는데 뭐 출산율 증가에 대해서 증거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녀가 4살 차이면은 뭐 출산율 뭐 이런 얘기하고 아니 진짜. 네, 4살 차이. 아니 진짜.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게 얘기하는 이거 이준석 잠깐가 모르나? 왜 차이가 대부분이야 이 양반아. 별명이 젊은 꼰대인 이유가 있다니까 진짜. 아니 제가 진짜 봐도 이 경향에서 처음 선언한 게 있어요. 내가 유일하게 이과 출신 시사평론가다 맞아, 했는데 이준석이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이과 출신 박사에 나버렸어. 아니 이과 출신은 과학적이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준석 보고 다 깨지고 있어. 그리고 본인이 과학고 시절에 막 선배들 정치 토론했대. 근데 거기서 선배들이 정치적 궤변을 하는 거 자기가 정치를 배웠대요. 본인이 정치적 궤변에 소피스트야 뭐야 도대체. 아니 과학적이라면서요. 이공계 출신은 정말 쪽팔리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 그리고 저는 제일 압도적 해로움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롭지가 않고 구태 정치인이라는 게 자기는 맨날 뭐 이렇게 새롭다 그렇게 하면서 권위주의적이 엄청 엄청 권위적이야. 게 시끄러 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뭐 발언 하나 했다고 해서 내 앞에 김용태가 있었으면 야단을 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쥐가 그게. 뭔데 야단을 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 김용태가 그대로 받았잖아. 이준석이 내 앞에 있으면 나도 야단을 쳤을 것이다. 똑같이 말 받아쳤거든요. 지금으로 끝난 다음에 이준석이 사람을 이해하는 수준이라는 게 내가 토론을 잘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찍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게 이준석의 수준. 그러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사람을 몰라요. 맞아. 사람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하고 이준석은 막 이야기를 해요. 이준석이 말 잘해요. 저를 발라버렸어요. 근데 제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준석이 말 잘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정 변호사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야. 그렇지. 근데 내가 압도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이재명 대표를 코너에 몰아놓고 두들겨 패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감동, 감화, 감읍돼가지고 오늘부터 나를 찍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준석이 사람을 보는 수준이고 그렇죠. 사람을 네. 대하는 수준이에요. 이 사람이 정치를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 정 변호사님은 이준석 후보의 오늘 대선 득표율이 6% 예측해 주셨는데 두 분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정말 정말 많이 나와도 5%에서 6%까지 5%에서 7% 정도밖에 5에서 안 된다. 7%다. 10%는 죽어도 안 나오고 무엇보다 3차 그 TV 토론에서 정말 엄청난 대국민 테러를 그러니까 진짜 안 들은 귀삽니다예요. 이거는 진짜 가정에서 같이 봤던 아이들도 다 소리 지르면서 경악하면서 리모컨을 던지고 네. 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국민 테러를 했기 때문에 절대 10%는 나올 수 없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영화 스코어로 보자면 아까 영화 말씀하셨는데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가 35,000명 들어왔거든요. 오, 꽤 들어왔네. 그러니까 그거의 7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자유통일당 수준의 지지도. 그래서 1에서 3 봅니다. 지금 저희가 사전에 이제 그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에 대한 예측치를 우리 그 시청자들에게 여쭸는데 4,700명이 참여하셨는데 그 전체 응답자의 56%가 5% 이상에서 10% 미만을 득표할 것이다. 이렇게 답해 주셨고 0% 이상 5% 미만이 35%. 그러니까 오. 도합 91%가 10중 8구는 선거 비용 보전을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예. 네, 10% 이상 15% 미만 절반 보전 받는 거죠. 응답자의 5%. 15% 이상 전액 보전은 3%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의 후보자에 대한 미디어 노출도가 왜 이렇게 높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60일밖에 안 되는 선거 기간에 제일 기사 많이 나오는 게 이준석이었어요. 진짜. 예. 맞아요. 이건 문제예요. 언론도 특히 SBS 같은 언론 정말 비판하고 싶은 게 TV 토론을 편집을 잘해요. 하이라이트를 뽑아가지고. 네. 근데 그 영상들이 다 어떤 하이라이트냐면 사회적 함의가 있는 부분에 대한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이준석이 가식. 비꼬면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 잘 못하고 이런 걸 골라가지고 진짜요? 그런 것들을 하이라이트라고 재미 위주로 편집을 해서 그걸 FM 코리아에서 막 열광해. 이준석 만세, 토론 잘한다, 토론 천재 이준석. 그 링크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비성, 흥미 위주로 언론이 자꾸 이준석을 소비하니까 이준석은 더더욱 소비 위주로, 흥미 위주로 가고 저런 잔기술로
유명세를 네. 탄다. 유명세 때문에 자꾸 방송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니까 또 유명해지고 이게 진짜 끊어야 된다. 얘기 듣다 보니 부러운 것 같은데 지금. 매우 부럽습니다. 아니,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정말 부럽습니다. 이준석과 같은 언론 할애양을 만약에 권영국 후보가 받았다면 오. 그랬다면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데 훨씬 도움이 됐을 거예요. 진짜. 맞아요. 맞는 말씀이네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3차 TV 토론을 기점으로 여론의 지지가 기울기 시작하다 보니까 오늘 그 투표일이 결국은 이제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드디어 골든 크로스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오직 인생을 상승 욕구와 깡으로 버텨왔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현실을 못 받아들이시다 보니까 그 무엇보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는 대선에 이기는 것보다 당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이제 최소 40% 정도는 네. 받아서 그 다음에 이게 내가 나니까 40% 받은 거야. 내란하고 계엄했는데 어떻게 40% 받아? 그런 논리에서 당권을 장악하는 또 이게 뭐 당 대표를 하든지 뭔가 유지하려는 그 욕심 상승 욕구가 강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기인해서 여러분 자꾸 이제 뭔가 결집을 해야 하잖아요. 왜냐면 아까 사표 나왔잖아요 보수. 그러니까 내가 해봤자 김문수 내가 돼야겠어. 어차피 못 이기는데.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제발 투표해 주십시오. 속으로는 겉과 속이 다르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래야 내가 당권이라도 장악하거든. 나 좀 해먹고 싶어. 제발 도와줘. 겉으로는 여러분 우리 보수와 결집해야 됩니다. 저에게 표를 주십시오. 골든크로스 희망을 이게 전 국민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게 김문수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골든 크로스는 믿지도 않지만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김문수가 40%를 넘는 득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좀 그것도 궁금해요. 관점이죠. 전 국민의 판단이 과연 어떤 것인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우리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40%가 넘는다면은 네. 저는 오늘 새벽에 서울역에 옷을 다 벗고 들어 눕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저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궁금해서 뭐가요? 옆에서 아니 근데 아니 아니, 궁금하네. 이게 40%가 넘으려고 그러면은 이준석이 살아있는데도 40%가 넘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라 그러면은 골든크로스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막판에 어떤 대형 악재가 터져가지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형 악재가 터져가지고 선거판이 막 뒤흔들려야 돼요. 근데 뭐 예컨대 유시민 작가의 어떤 발언, 문제적 발언이라고 이제 자꾸 이제 뭐 문제를 키우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투표 안 하려고 했다가 내가 유시민 말 듣고 짜증나서 투표해야 되겠어. 네. 이런 인과관계가 지금 과학적 분석이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문수 골든크로스 이야기는 윤석열이 자기 지지율 50% 넘어간다는 소리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 김문수가 이제 희망적 사고를 하면은 누군가 옆에 좀 도와줘야 되잖아. 윤석열이라도 가만히 도와주고 있고 뭐 해야 있잖아요. 되는데 도와주고 있잖아. 오늘 제가 이제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유튜브를 딱 열었는데 갑자기 띡 상단에 올라온 게 있었으니 우리 그 천공의 정법 강의 아시죠? 정법 강의 주제가 봤더니 부정선거야. 언제 녹화됐나 봤더니 6월 1일날 강연한 거를 오늘 올린 거예요. 선거 당일에 부정선거를. 그러니까 천공이면 누굽니까? 윤석열, 김건희 뭐 스승이라고 한때 알려져 있었고 여러 가지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질문부터 대단합니다. 질문부터 이분한테 질문하면 답하는 형식이니까 한 질문자가 스승님 대선 기간이라서 선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사전 선거에서 부정이 도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인 의심자의 투표도 있다고 하니 주권 국가까지 흔들리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중국 공산당 손아귀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겠는지요. 둘째, 국민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정 공면 선거가 언제쯤 가능하겠는지요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즉답을 시작을 합니다. 요약을 이제 간단한 부분만 드리면은 부정 선거를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다 알죠. 알아도 처단 못 하죠. 못 하니까 하죠. 국민이 다 알아도 이걸 처단을 못 해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서 무슨 짓을 못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을 그렇게 갖고 떠든다라고 해서 이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 힘을 모아가지고 정리하면 정리가 되요라고 하는데 그 얘기인즉슨 부정선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버젓이 선거 단일에 윤석열과 김건희와 가깝다는 분이 전 국민의 공중을 상대로 본인의 강의를 업로드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도대체 천공 강의를 왜 보시는 건가요? 근본적인 질문하셨네요. 아니 근데 빨리 뜨더라고 보니까. 네. 천공이라는 사람을 제가 뭐 볼 때마다 진단반 해가지고 대가리에 천공이 나면 저게 된다. 진담만이면 진담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분이 영업을 하는 방식을 봐야 돼요. 이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법 있냐. 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내가 가르치겠다. 이 이런 사람한테 영상이 와라 와요. 이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를 한 10개를 만들어요. 10개를 만든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지금 현재의 상태와 가장 정합한 네. 유튜브 하나 올리는 거예요. 아. 예언을 한 10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제가 방송, 이번에 투표율 얼마 될까요? 하면, 61%요, 63%요, 67% 같은데 한 다음에 딱 발표 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만 딱 잘라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어느 순간에 이것도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 찾아보면 부정선거에 대한 영상도 2-3개 있을 수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부정선거 일리가 있냐 알 수가 없다. 이건 부정선거 같다. 버전이 여러 개를 여러 개가 좀 약간 좀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한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왜 보셨어요? 저는 뭐 추천 순위가 상단에 있나 봐. 아니 정말 이게- 열자마자 이 영상을 저한테 추천하더라고. 아니, 구독을 안 하면 보통 추천 안 해요. 아니, 구독을 안 했어요? 안 했거든요. 저도 자주 보다 네. 보니까 알고리즘이 자꾸 그쪽으로 인도를 하는데 근데 그 사람 말을 듣는 이유는 솔직히 이제 윤석열의 말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읽으려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강훈도 그렇고 천공도 그렇고 지금 공통적인 위기에 봉착한 게 장사가 안 돼요. 요즘에. 동력을 잃어버린 것이 본인의 예언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윤석열은 탄핵이 됐고 결과적으로 스코어도 안 좋고 선거도 지고 있어요. 네. 근데 정반대의 얘기를 메시지를 내왔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뭘까? 아무리 연구를 해도 부정선거 외에는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아마 이번 선거 끝나고도 부정선거 얘기 엄청 할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이분은 영업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결국엔 구글 유튜버처럼 슈퍼챗 콜렉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럴 수 성공이나 있죠. 예, 네. 슈퍼챗 콜렉터. 네. 그러니까 구글 유튜버들도 진짜 자신이 뭐 사상이 그렇게 내가 쩔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 돈 벌려고 자극적인 말을 할수록 돈이 쏟아지는데 눈앞에서 아니 권력도 아빠와 자식 간에도 안 나누면 돈도 맞아요. 그런 네. 세상에 돈이 막 쏟아지면 그 돈을 추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천공도 뭐 정강훈도 다 돈 벌려고 자기 가족들 사업으로 막 폰 사업도 하고 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자영업자 분들이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세 분의 변호사와 함께 오늘 대선 저는 이모저모를 의사입니다. 2명의 변호사와 1명의 의사를 모시고 대선 이러저러 얘기해봤는데 사실 그 내부에서 분위기는 오늘 선거 관망을 조심스럽지만은 만약에 이제 그 당선이 된다면은 어쨌든 간에 입장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장소를 좀 어느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시지만은 그 민주당은 국회의원 회관이고 그 국민의힘은 국회 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 계속 8시에 사전투표 개표 개표 방송 방송에서 맨 처음에 이제 출구조사 그 발표를 네. 하죠. 한 다음에 그걸 계속 지켜보시다가 확정이 거의 뜨면은 이제 장소를 이동하셔서 저희가 여의도에 왜냐하면 어저께 마무리 장소가 여의도였기 때문에 여의도 시민들이 또 여의도로 모여 가는구나. 계시거든요. 네. 여의도로 이제 무대를 옮기셔서 이제 말씀을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진짜 지난 그 2017년에 박근혜의 탄핵으로 치러진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던 선거에서는 광화문 광장에 섰었거든요. 정말 광장의 기준이라는 게 이제 다시 광화문에서 여의도로 돌아오는 기분인데 그 여의도가 가지는 상징성 앞으로 이제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결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미상관이잖아요. 결국 다시 이제 여의도에서 시작을 하고 이제 그 뒤에 펼쳐진 이야기는 우리들이 써나가야죠. 그건. 네. 우리들이 써나간다고 하니까 뭐 들어가시는 분처럼 그게 아니고 이미 전화 아니, 받으셨나 봐요. 아유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유, 진짜,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유, 저는- 예. 예. 제가 엑스트라 열심히 농간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다 거절을 네네네. 했기 때문에 네네. 이미 다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럴 일 없고 이미 그럼 전화는 받으셨다는 인정하시는 겁니까? 이 아니,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커밍아웃 아니, 무슨 전화를 소리세요? 받으신 걸로. 저 그런 취향 예,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 되지만 이분이 써내려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완성할 수 없어요. 네. 예.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새로운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지금 대한민국 응급환자예요. 응급환자 응급실 들어가고 의사 만나자마자 좋아지지 않아요. 거기에서 좋아질 때까지는 주사도 맞아야 되고 째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짜내기도 해야 되고 네. 굉장히 아픈 시기를 버텨야 되는데 그 아픈 시기를 버티려면 의사와 환자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환자가 거부하면 의사가 화타가 와도 치료를 못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믿어주고 우리가 어떻게 목소리를 내는가가 앞으로 5년 동안 펼쳐질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원하는 게 이재명의 나라가 아니에요. 국민의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줘야 나 왜 이렇게 말 잘 안 해? 미치겠다. 아니 청와대 대변인 지금 전화 받으신 거 아니에요? 이상한데.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아니 제가 변호사지 대변호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